소은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쭉 할아버지랑만 산 거예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할아버지하고만 지내고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손녀 키우시느라 참 힘드셨죠? 고생은요. 제 한 몸 고생해서 우리 손녀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컸으면 됐지요. 어르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우리 준혁이 앞길에 재라도 뿌리실 작정이세요? 저희 준혁이 이제 회사 물려받아야 하는데 좀 그러네요. 순간 제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눈물이 고이려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안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같이 욕을 퍼붓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감싸쥐며 전해오는 무언의 위로.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손 안에 평생 본 적 없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시커먼 공장의 기름 냄새 속에서도 제게 할아버지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가 아니라 갓 볶은 커피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향으로 다가왔죠. 그 냄새를 풍기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저를 먹이고 입히고 지켜온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분의 손은 비록 항상 기름때와 쇳가루에 물들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고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집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새벽 6시 작은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경운기 소리.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냄비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왔습니다. 소은아, 일어나라. 늦잠이 많은 저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시는 할아버지가 밥상을 차리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나가서 밥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름 냄새가 배인 거친 손으로 생선 가시를 발라 제 밥 위에 올려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성함은 정만수입니다. 70세, 평생 기계부품 공장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젊었을 땐 공장을 직접 운영했지만 IMF 때 크게 휘청한 뒤로는 소규모 하청 공장을 꾸려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산의 외곽에서 부품 공장을 오랜 기간 하셨어요. 그 손은 늘 기름과 쇳가루에 물들어 있었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저는 외로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저는 작년 봄 학교 행정실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제 삶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학교로 향하는 길은 늘 같았죠.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키워주는 일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 교사들과 급식실에서 같이 식사하고 차도 마시면서 여유도 부렸죠. 퇴근 후에는 밀린 서류 작업을 하거나
아이들 상담을 위해 학부모와 통화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는 할아버지 공장에 가서 부족한 일손을 돕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단정하고 평범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오전이었습니다. 행정실은 학부모들의 서류 제출과 문의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학부모의 친척이라며 서류를 들고 온 그 사람, 김준혁을 처음 만났어요. 그는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눈매에 눈웃음이 예쁜 사람이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다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건네며 제게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소은 선생님 맞으시죠? 김민수 학생 삼촌입니다. 서류 좀 전달해 드리려고요.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눈빛은 저에게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의 눈웃음은 마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준혁 씨는 가끔 학교 행정실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준비물을 핑계 삼아 그 다음에는 아이의 학업 상담을 핑계로 찾아왔죠. 늘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타나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강소은 선생님 야근하시죠?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겨와 퇴근하는 저를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우산 없으시죠?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토록 섬세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정함은 제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제가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공장에 가면 준혁 씨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공장은 늘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기름 냄새, 쇳가루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무겁고 거친 철판들을 옮기는 일은 남자들에게도 고된 작업이었죠. 하지만 준혁 씨는 망설임 없이 작업복을 입고 할아버지 옆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깨끗한 셔츠와 바지가 기름때와 쇳가루로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들게요. 조심하세요. 싹싹하게 다가와 일손을 거드는 준혁 씨를 보며 공장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이고, 소은 선생 복 터졌네. 저렇게 훤하고 싹싹한 총각이 어디서 났대? 소은아, 저런 총각은 놓치면 안 된다. 어서 잡아라. 공장 아저씨들은 투박한 손으로 준혁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준혁 총각, 손재주도 좋고 힘도 좋네. 우리 만수 사장님보다 낫다. 할아버지도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됐어. 가서 쉬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준혁 씨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저에 대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삶에 들어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준혁 씨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보고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은 씨가 왜 저렇게 바르고
예쁜 사람인지 알겠어요. 할아버지의 이 손이 다 말해주네요. 할머님이 시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 삶의 근간인 할아버지를, 그 고생의 세월을 존중해주는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화려한 바다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소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소은 씨랑 할아버지 행복하게 해줄게. 공장 일도 그만하시게 하고 우리 같이 편안하게 모시자. 반짝이는 반지보다 제 할아버지까지 끌어안는 그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날 제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저와 할아버지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늦은 밤까지 손녀를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굴에 한박꽃이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말없이 왼손을 들어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제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에 닿는 순간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 서서히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은이, 우리 강아지 시집 가는구만. 할아버지, 준혁 씨가 나보고 결혼하자고 했어. 할아버지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우리 소은이 고생 끝났네.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그날 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제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 오셨습니다. 이것들아, 봤냐? 너희 딸내미가 이렇게 커서 이제 시집을 간다. 하늘에서라도 우리 소은이 잘 살게 지켜줘야 한다. 알았냐? 사진 속 젊은 부모님을 향해 한참을 타이르듯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꼭 행복해져서 평생 저만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께 효도하겠노라고요. 상견례 날짜는 금방 잡혔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늦은 시간까지 공장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국을 끓여놓고 조용히 기다렸죠. 밤늦게 오신 할아버지는 제 졸업식 때 입었던 연한 회색 양복을 꺼내 다림질하셨습니다. 낡은 장롱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나무와 나프탈렌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는 제게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외출복이자
가장 아끼는 옷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낡은 다리미를 꺼내 전원을 꽂으셨습니다. 칙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가 피어오르고 오래된 옷감 특유의 냄새가 부엌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공장 기름 냄새와는 또 다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냄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양복의 구석구석을 정성껏 다리셨습니다. 카라에 접힌 부분, 소매 끝에 해진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림질하셨죠. 손놀림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양복의 어깨 부분은 오래되어 번들거렸고 소매 끝은 실밥이 살짝 풀려 있었습니다. 바지 밑단도 몇 번이나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저 양복이 너무 낡았는데 혹시 저 옷 때문에 내일 누가 할아버지를 무시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을 위해서는 평생 돈 한 푼 허투루 쓰는 법이 없으셨으니까요. 늘 저에게는 아낌없이 주셨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우리 고운 한복이라도 맞춰 입고 갈까? 아니면 제가 새 양복이라도 한 벌 사드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미를 든 채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됐다. 하루 입자고 무슨 돈을 써? 이것도 충분히 곱다. 우리 소은이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옷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보며 저는 어쩐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옷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을 바라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상견례 당일 약속 장소인 호텔 한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대리석 바닥은 눈이 부시게 빛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가득한 그곳은 기름 냄새 나는 작업복에 익숙한 할아버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차갑고 이질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옆에서 긴장한 듯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준혁 씨와 그의 어머니께서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 어머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저와 제 옆에 선 할아버지를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를 평가하려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소은입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세요. 제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준혁 씨 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고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은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쭉 할아버지랑만 산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질문 속에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키워주셨고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할아버지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 말에 입꼬리를 비틀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사돈,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손녀딸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조롱이자 멸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고생은요? 제 한 몸 고생해서 우리 손녀딸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컸으면 됐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억누르는 듯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한마디가 준혁 씨 어머니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할아버지의 손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입가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돈, 기름때 묻은 손으로 우리 준혁이 앞길에 재라도 뿌리실 작정이에요? 저희 준혁이 이제 저희 회사 물려받아야 하는데 좀 그러네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아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것처럼 아찔한 수치심에 그저 이를 악물고 식탁보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무릎 위에 놓인 손등 위로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포개졌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부르는 대신 그저 제 손을 가만히 감싸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가,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온기에 힘입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늘 인자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할아버지의 눈에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던 서늘하고도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의 세상이 느린 화면처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어찌 저토록 잔인하고 천박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제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준혁 씨 어머니를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쥐고 있던 물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으셨죠. 그 작은 소리가 정막이 흐르는 홀에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사부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안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같이 욕을 퍼붓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더 이상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대하듯 자리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위험 있는 태도에 되려 준혁 씨 어머니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어나자. 할아버지는 오미경 씨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시고는 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옆자리에 앉은 준혁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제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어머니, 소은 씨 할아버지,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준혁 씨는 다급하게 우리를 불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막아서지도 제 엄마의 잘못을 꾸짖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어물쩍거리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력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 순간에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손을 이끌어 방을 나섰습니다.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호텔 복도를 걷는 내내 제 귀에는 준혁 씨가 다급하게 소은 씨하고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고요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쉴 새 없이 흘러가는데 택시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저와 할아버지를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옆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한참 만에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꺼낸 말이었어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런 험한 말을. 제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러자 창밖을 보시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처받은 손녀를 향한 안쓰러움과 애틋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못 배우고 근본 없는 사람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는 상처받는 것조차 아까운 법이다. 나는 괜찮다. 우리 강아지 너만 괜찮으면 돼.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저런 수모를 겪으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눈을 감으면 그 순간에 비웃음 가득한 얼굴과 얼음장 같던 목소리가 계속 눈앞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김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던 준혁 씨의 얼굴도 떠올랐죠. 왜 준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한번 들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할아버지께 싹싹하게 굴던 그 사람이 왜 정작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는 저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았던 걸까? 우리 엄마가 원래 그렇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걸까?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토록 달콤했던 그의 약속이 차갑게 식어버린 재처럼 부서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 밤의 상처를 머금은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더 명랑한 목소리로 저를 깨우셨습니다. 소은아, 일어나.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밥상에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쉽사리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애써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준혁 씨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밤새 잠 못 이루고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달려오지 않을까, 무릎이라도 꿇고 자기 엄마를 대신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어젯밤에 너무 당황해서 그랬을 거라고 어리석은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세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소은 씨, 괜찮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고 머뭇거렸습니다. 소은 씨, 어제는 정말 미안해. 엄마가 대신 사과하라고 하셔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이라서 그렇지. 아기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야.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잘 말씀드릴게. 응.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말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 사과, 위로.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는 비겁한 변명뿐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아무렇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준혁 씨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준혁 씨는 그냥 오해라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소은 씨, 제발. 물론 나도 화나지. 근데 어떡하냐? 우리 엄마인데. 일단 할아버지께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신 사과할게. 이따 저녁에 집으로 찾아갈까? 대신 사과하겠다는 말. 우리 엄마인데 어떡하냐는 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겠구나. 언제나 저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변명하고 저에게 이해를 강요할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던 이 작은 반지가 오늘은 제 손가락을 옥죄는 차가운 쇠고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끼워주며 속삭였던 영혼의 약속이 싸구려 유리 조각처럼 초라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저녁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그저 묵묵히 식사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혁 씨와 통화를 했는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할아버지는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소은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등 뒤로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힘들면 쉬어가도 되는 거다. 너무 애쓰지 마라. 할아버지는 우리 강아지가 웃는 게 제일 좋다. 그 말씀에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결혼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당신의 손녀딸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실 뿐이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저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날 저는 준혁 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동네의 작은 카페.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어제 전화로는 다 못할 이야기가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소은 씨, 내가 정말 미안해. 주말에 할아버지랑 너한테 제대로 찾아뵙고 사과하려고 했어. 엄마도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우리 여기까지 해요. 이 결혼 저 못하겠어요. 소은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요? 준혁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오늘 준혁 씨 어머니가 저희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제 동료들 앞에서 제 월급이 얼마인지, 집안에 빚은 없는지, 혼수는 뭘 해올 건지 물으셨어요. 뭐, 엄마가 학교까지 갔었다고? 정말이야? 세상에. 네. 준혁 씨 어머니 덕분에 저는 제 직장에서 재산 없는 집안에 가난한 여자로 낙인 찍혔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소은 씨,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건 엄마가 100번 잘못했어. 소은 씨, 제발. 화 풀어. 내가 다 해결할게.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분노조차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어머님은 상관없어요. 저는 준혁 씨한테 실망한 거예요. 상견례 날에도, 어제 통화에서도,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단 한 번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주지 않은 준혁 씨한테요. 소은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반지는 돌려드릴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멍하니 버스를 타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녹슨 대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를 마중 나온 건 할아버지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한 얼굴과 텅 비어버린 제 왼손 약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실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지난 며칠간 억지로 쌓아 올렸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제 등을 토닥이며 제가 스스로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지난 이틀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 준혁 씨의 비겁한 변명,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겪었던 끔찍한 굴욕까지. 제 울음 섞인 너두리를 듣는 내내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을 무렵 저는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얼굴을 들어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해 주실 거라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전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없이 자애롭던 할아버지의 눈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부 사라지고 그 텅 빈 자리에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듯한 검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요. 그 눈빛은 그저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서늘했습니다. 저를 토닥이던 그 손길은 어느새 분노로 굳어져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다 지쳐 이른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조차 그 여자의 비웃음 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새벽녘 타는 듯한 갈증에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갔을 때였어요. 거실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달빛 아래 할아버지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잠도 주무시지 않고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없이 어둠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깨우고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저는 방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넌방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할아버지께서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커다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지 쌓인 상자를 마른 걸레로 정성껏 닦아내신 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드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장부를 한 장 한 장 아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이름을 나지막이 음조리셨습니다. 우미경. 그 이름을 부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 나 강영철이야. 잘 지냈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들 있잖아. 해운대하고 광안리 쪽에 있던 거, 그거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줘. 제일 비싸게 쳐주는 대로 급하게 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어. 이따 오후에 다시 전화할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할아버지의 뒷모습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볼 낯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조 실장, 나요. 그동안 별일 없었고. 조 실장이라는 호칭부터가 생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산회사 지분 전부 합치면 몇 %나 되지? 그래, 최대 주주는 아직 그 양반이고 알았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물산회사는 부산에서 나름 큰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지분이라니 저는 방 안에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할아버지의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조 실장, 이번에 니네 그룹에서 주주총회 VIP 대상으로 하는 명사 초청 발표, 아직 발표 자리 비어 있는 거 있나? 잠시 수화기 너머의 이야기를 듣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좀 해야겠어. 주제는 바닥에서 시작해 두 손으로 일구어낸 성공신화, 그런 걸로 하고 날짜는 제일 빠른 걸로 잡아줘요.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우미경이라고 알지? 그 물산회사 사장.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주주총회에 꼭 참석시켜. 초청장을 직접 보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슬리든 방법은 조 실장이 알아서 해. 무조건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하니까 저는 숨을 죽였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우미경 씨를 상대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산회사 주주총회라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대에서 말입니다.
그래, 이제 30년 묵은 빚 받으러 가야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 줘요. 전화를 끊는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제 기척을 느끼고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통화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회사 지분이라니? 땅이라니? 할아버지 대체, 그리고 우미경 씨는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오동나무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빛바랜 등기 권리 증과 낡은 주식 증서들이었어요. 서류에 적힌 할아버지의 이름 강영철,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들은 제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였습니다. 네 부모가 교통사고로 한나란시에 가고 나서 네 아빠가 사업하다 남긴 빚이 꽤 되더구나. 원래 나는 회사를 크게 했는데 그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게 지금 하고 있는 공장이었어. 너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대학 보내려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 우연히 재개발 직전에 허름한 땅을 사들인 게 돈이 되기 시작했고 그걸로 주식을 사고 또 땅을 사고 그렇게 불린 거야.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 이 돈 때문에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더러운 꼴도 많이 봤다. 그래서 너한테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만 있고 싶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돈 무서운 거 모르고 그냥 바르게만 자라주길 바랐거든. 내가 다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 내가 너를 너무 약하게 키웠다. 저런 가증스러운 것들한테 짓밟히도록 내버려뒀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한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느껴졌습니다. 소은아, 며칠만 학교 쉬어라. 아무 생각 말고 할미만 믿고 있어. 억울하고 분한 거 할아버지가 전부 다 갚아줄 테니까.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제가 알던 할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 차례다. 그리고 우미경이란 이름은 준혁이 엄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며칠 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외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소은아, 가자. 할아버지의 짧은 말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물산회사로 가는 내내 저는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할아버지의 굳게 담은 입술과 단호한 눈빛은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물산회사 주주총회장이 붙어 있는 VIP 회의실은 평생 와볼 일 없을 것 같은 별세계였습니다. 사방은 번쩍이는 금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주주총회장에 모인 여자들은 모두 우미경 씨와 비슷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명품 가방을 들고 비슷한 말투로 서로의 부와 교양을 과시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 우미경 씨가 있었습니다. 여왕벌처럼 다른 여자들을 거느리고 가장 크고 높은 목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 입구에 있는 저와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에 떠올랐던 화사한 미소가 순식간에 싸늘한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쟤네들이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그녀의 입모양을 저는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미경 씨는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더니 곧장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느냐는 노골적인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닐 텐데 초대장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경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마치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나도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아주 정중하고 품이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우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막아선 우미경 씨를 힐긋 쳐다보더니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계신 할아버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조 실장. 회장님, 그 세 글자가 울려 퍼지는 순간 주주총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우미경 씨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경악이 떠올랐습니다. 턱이 바닥에 떨어질 것처럼 입이 벌어졌고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구경하던 다른 VIP 참석자들도 모두 똑같은 표정으로 할아버지와 조 실장 그리고 우미경 씨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미경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저와 할아버지를 향해 쏘아대던 그 모든 경멸과 조롱이 회장님이라는 단 세 글자 앞에 박제된 듯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와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비웃으며 수군대던 다른 사람들 역시 모두 똑같이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이라는 분은 주변의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할아버지를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더니 저를 향해 작게 눈짓을 하셨습니다. 따라오너라 하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발표 무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얼어붙은 우미경 씨의 옆을 지나는 순간 저는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누구야? 대체 회장님? 그룹 회장은 따로 있잖아.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의 믿을 수 없다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무대 옆에 다다르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물산회사 주주총회 특별 명사 초청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닥에서 두 손으로 일구어낸 성공이라는 주제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자의 시선이 그리고 장내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조 실장의 안내를 받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 저희 물산그룹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이시자 대한민국 남성 기업인의 숨은 전설이십니다. 강영철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최대 주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마치 우미경 씨에게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더 큰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이력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철 회장님께서는 수십 년 전 작은 기계공업사에서 시작하여 경남과 부산의 기계조선공업 성장을 주도하셨으며 부산의 주요 요지에 수백억 원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우미경 씨를 보았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장내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시더니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것은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겨냥한 아주 잔인하고도 정당한 공개 처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공장을 시작했을 때 참으로 팍팍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요. 쌀 한 줌이 귀에서 어린 자식 굶길까봐 시장 쌀가게에 와서 외상을 하는 젊은 세댁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 공장도 그렇게 외상으로 물건을 준 적이 많았습니다. 거기까지 말한 할아버지는 객석에 앉아 있는 우미경 씨와 정확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우미경 씨는 그 눈빛을 피하려는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잊지 않고 찾아와서 외상값을 갚았어요. 고맙다고 그때 물건을 잘해주셔서 공장이 살았다. 회사가 살았다고 머리를 숙이더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제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제 기억에 아주 오래도록 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1년 동안 부품, 완제품을 갖다 쓰더니 어느 날 공장 문을 닫았더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요. 우미경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세월을 완전히 잊고 살았지요. 그런데 얼마 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아주 교양 있는 사장님이 되어 있더군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이 우미경 씨에게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 사장님은 제 손이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손이라고 무시하며 제 손녀의 앞길에 재를 뿌릴 작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웃음기마저 거둔 채 사무적으로 딱딱한 목소리로 객석의 한 지점을 정확히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시네요. 물산회사 사장 우미경 사장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우미경 씨에게로 돌아갔어요. 우 사장님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통해 그러나 마치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기계값과 부품값은 이자까지 쳐서 갚으셔야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객석의 한쪽에서 참지 못하고 웃음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장내는 온통 그녀를 향한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미경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도 내팽개친 채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할아버지는 아무 표정 없이 그저 무대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우미경 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할아버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의 격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짓밟아도 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연설을 마친 뒤 객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저런 분이셨구나. 할아버지가 마침내 이겼구나. 우레와 같던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회의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무 말 없이 그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길고 길었던 전쟁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접견실로 자리를 옮기자 조 실장님이 들어와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인터넷은 전부 우미경 씨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물산회사 주가도 아침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 사장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는 찻잔을 들어 향을 맡으며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여자가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이 짜릿할 정도로 속이 시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복수의 끝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는 한 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저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님, 소은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을 막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고, 두 분이 모욕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제 비겁함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남편이 될 자격도 사위가 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역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돌아가라. 할아버지의 냉정한 말에 준혁 씨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힘없이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우미경 씨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 값비싼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요. 이대로 가다간 저희 집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녀의 사죄는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의 절박한 애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꿇고 우는 그녀를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나는 당신한테 사과받을 생각 없어요. 우미경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것은 30년 전 일 때문이 아니에요. 30년이 지나 가난한 늙은이라고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손녀의 진심을, 그 아이가 눈물로 살아온 인생을 함부로 짓밟았기 때문이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 인생을 통째로 부정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려. 할아버지는 우미경 씨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춰서 말했습니다요. 그리고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 흘린 내 손녀가 하는 것이고,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평생 쌓아온 공탑을 무너뜨리게 생긴 당신 남편이 하는 것이고, 비겁한 아들로 만든 당신 아들이 하는 거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에 모든 게 달렸지. 그러니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마시오.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대문 밖에 홀로 서서 멍하니 앉아 있는 우미경 씨와 멀찍이 서서 다가오지도 못하는 준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혁 씨에게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받았고, 며칠 뒤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독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우미경 씨가 물산회사 사장 자리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집에는 예전과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기계 공장에 나가십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강소은의 할아버지로 사는 삶이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다시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제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압니다. 제 안에 무언가는 아주 단단해졌다는 것을요. 저는 그 길고 아팠던 일을 겪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존엄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복수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짓밟는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향한 꾸짖음이었고, 억울하게 짓밟혔던 우리 두 사람의 인생과 자존심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그들의 사죄를 저는 언젠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 저도 아직 찾아가는 중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